2017년 이더리움은 1,400달러를 찍고 불과 1년 만에 85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2021년 4,900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또다시 긴 하락을 겪죠. 이런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그저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은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며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걸까요? 그들이 모르는 위험에 베팅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투기 자산이라는 껍질을 벗고 드러나는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 월드 컴퓨터이자 디지털 오일이라는 본질을 15분 만에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비트코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자 P2P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매우 안전하고 강력하지만 기능은 단순합니다. 딱 송금과 가치 저장 이 두 가지에 집중하죠. 그런데 2013년 비탈 부테린이라는 젊은 천재 개발자는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이 혁신적인 기술 위에서 왜 송금만 해야지? 만약 블록체인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실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이더리움이 탄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월드 컴퓨터를 만들고 그 위에서 누구나 허락 없이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 즉 D앱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핵심, 프로그래밍 가능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월드 컴퓨터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름은 계약이지만 사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자판기예요. 우리가 자판기에 정확한 돈을 넣으면 자판기는 우리에게 음료수를 자동으로 내어주죠. 여기서 돈을 넣는 행위가 조건 충족이고 음료수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결과 실행입니다. 여기엔 자판기 주인의 허락이나 직원의 확인 같은 중간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편 지연보험을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만약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한다는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행기가 지연되었을 때 이 스마트 계약은 외부의 비행 정보를 확인하고 제3자의 개입 없이 서류 작도 없이 즉시 제 계좌로 보험금을 싸줍니다. 이처럼 스마트 계약은 변호사나 은행 같은 중개인을 제거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간의 실수나 고의적인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동화된 신뢰의 기반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들이 수많은 컴퓨터에서 문제없이 똑같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즉 EVM입니다. EVM은 이더리움이라는 월드 컴퓨터의 운영체제, 즉 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나 맥OS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처럼 개발자들은 EVM 위에서 작동하는 D앱들을 만드는 거죠. 이 EVM은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이 되면서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EVM을 기준으로 코드를 짜고 관련된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른 블록체인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개발자 해자를 구축했죠. 그렇다면 이 월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용은 어떻게 낼까요? 바로 가스라는 수수료를 통해 지불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송금을 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등 어떤 작업을 하려면 가스가 필요합니다. 이 가스비는 이더로 지불해야 합니다. 즉 이더리움 위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월드 컴퓨터와 스마트 계약이 만나 가장 먼저 꽃을 피운 분야가 바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는 말 그대로 은행, 증권사 같은 중앙 금융기관 없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제가 가진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암호화폐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죠. 또 유니스와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중앙화된 거래소에 개입 없이 개인의 지갑에서 지갑으로 직접 토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파이 서비스들은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의 성장은 이더를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대출을 위한 핵심 담보 자산으로 만들었고 모든 거래 과정에서 가스를 소모하며 이더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만들어낸 또 다른 거대한 혁신은 바로 NFT와 다오입니다.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은 디지털 파일에 이것은 원본이며 소유주는 바로 당신이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등기부 등본을 붙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이 고유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됐죠. 2021년 비플의 NFT 작품이 약 800억 원에 팔린 사건은 NFT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NFT 열풍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가스비 상승을 유발했지만 동시에 이더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며 이더리움을 주류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약자로 모든 규칙과 의사결정이 스마트 계약과 구성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네이티브 조직입니다. 회사의 대표나 중간 관리자 없이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죠. 이처럼 이더리움은 금융을 넘어 예술, 커뮤니티, 조직 운영 방식까지 혁신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배경을 가진 이더리움의 가격은 실제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며 움직여 왔을까요? 이더리움의 가치 연대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가동되며 월드 컴퓨터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이더리움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더 다오 해킹 사건입니다. 더 다오는 이더리움 위에 만들어진 일종의 탈중앙화 벤처 펀드였는데요.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이 공격당해 당시 가치로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360만 개의 이더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더리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가격은 21달러에서 13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엄청난 논쟁 끝에 해킹으로 도난당한 자금을 되돌리기 위해 블록체인을 강제로 되돌리는 하드포크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반대한 소수가 기존 체인에 남으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네트워크가 갈라지게 되었죠. 이 사건은 뼈아픈 실패였지만 동시에 이더리움이 코드가 곧 법이라는 경직된 원칙보다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임을 보여준 중요한 철학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더 다오 해킹의 아픔을 딛고 이더리움은 2017년 역사적인 대호황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ICO 붐 때문이었죠. ICO, 즉 초기 코인 공개는 프로젝트들이 자사의 토큰을 발행해 개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ERC20 표준을 사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직 이더로만 이 토큰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더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가격은 2017년 초 10달러도 안 되던 수준에서 2018년 1월 약 1,450달러까지 치솟으며 100배가 넘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ICO 프로젝트들이 실체 없는 껍데기뿐이었고 각국 규제 당국의 철퇴가 내려지면서 거품은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2018년 말 고점 대비 94%나 폭락한 85달러까지 떨어지며 길고 긴 크립토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더리움이 투기의 중심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자본 조달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네트워크의 한계를 시험하는 값비싼 경험을 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길었던 크립토 겨울이 끝나고 2020년 여름 이더리움은 마침내 투기가 아닌 진짜 유용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디파이 여름 덕분이었죠.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단순히 사서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드디어 시장이 원하는 쓸모있는 제품, 즉 제품 시장 적합성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뒷받침되자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1년 여기에 NFT 열풍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명인과 예술가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수백억 원짜리 작품들이 거래되면서 NFT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NFT가 이더리움 기반이었고 이더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는 이더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디파이와 NFT라는 강력한 양대 성장 엔진에 힘입어 이더 가격은 2021년 11월 약 4,900달러라는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5일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했던 업그레이드 더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머지는 이더리움의 합의 메커니즘을 기존의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 환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하는 컴퓨터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이더리움의 에너지 소비량은 99.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줄었습니다. ESG를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죠.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더의 경제 모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적증명에서는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새로운 이더가 계속 발행되었지만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신규 발행량이 약 90%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3번 연속으로 일어난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해서 트리플 헬빙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하는 EIPL 요구 메커니즘이 더해지면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을 때는 새로 발행되는 양보다 불타서 없어지는 양이 더 많아지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더의 총량이 줄어들어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더 머지는 이더리움을 단순한 디지털 상품에서 이자를 낳고 스스로 가치가 오르는 초우량 자본 자산으로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싼 가스비, 즉 확장성 문제였죠. 블록체인에는 트릴레마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탈중앙성, 보안,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네요. 이더리움은 강력한 탈중앙성과 보안을 선택하는 대신 초당 약 15개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는 느린 속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디파이나 NFT 사용자가 몰리면서 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려는 거래들이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가스비가 수십만 원까지 치솟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건 마치 왕복 2차선 도로에 수십만 대의 차가 몰리는 것과 같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레이어2 확장 솔루션입니다. 레이어2는 이더리움이라는 메인 고속도로, 즉 레이어 1 위에 새롭게 건설된 여러 개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들은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도로 위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처리하고 그 거래의 결과만 모아서 안전한 메인넷인 이더리움에 기록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이더리움의 강력한 보안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수수료는 수십 분의 1, 수백 분의 1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전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직접 빨라지려고 애쓰기보다 레이어2들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른바 롤업 중심 로드맵으로 방향을 튼 것이죠. 그 비전의 핵심적인 첫 단추가 바로 2024년 3월에 진행된 덴쿤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EIP 4844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레이어2들이 거래 데이터를 이더리움에 기록할 때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비싼 공간, 즉 콜데이터를 함께 써야 했습니다. 마치 비싼 항공 택배로 서류 뭉치를 보내는 것과 같죠. 그런데 덴쿤 업그레이드로 블롭이라는 레이어2 전용 데이터 저장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블롭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성과 같아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10배에서 100배까지 저렴해졌습니다. 이 비용 절감 효과는 그대로 레이어2 사용자들에게 전달되어 많은 레이어2의 거래 수수료가 10원, 심지어 1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는 레이어2를 이론적으로만 좋은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실생활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술로 만들었고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종합해보면 이더리움이 그리는 큰 그림, 즉 최종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는 만능 블록체인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궁극의 보안과 데이터 가용성에만 집중하는 결제 및 데이터 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하자면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대법원처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고 저렴한 거래 처리, 즉 실행 레이어의 역할은 그 위에 있는 수많은 레이어2 생태계가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L2는 게임에 특화되고 어떤 L2는 금융에 특화되는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겠죠. 이처럼 각자 잘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리하는 설계를 모듈러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듈러 설계는 이더리움이 탈중앙성과 보안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태계 전체가 무한에 가깝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더리움의 최종적인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가치 동인과 잠재적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긍정적 요인은 바로 기관 자금의 유입입니다. 최근 승인된 현물 ETF는 그동안 규제 문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대한 기관들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꼬를 터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거래할 가장 안전한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솔라나와 같은 고성능 경쟁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의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복잡한 업그레이드들이 기술적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여정은 단순한 암호화폐의 가격 등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중앙화된 월드 컴퓨터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기술적, 철학적 도전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온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더는 세 가지의 독특한 가치를 동시에 지닌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활동의 연료로 소모되는 디지털 오일이라는 상품적 가치. 둘째,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자본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셋째, 수수료 소각을 통해 총량이 줄어들 수 있는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더리움은 더 이상 순수한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구축된 네트워크 효과와 확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경제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축 자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이더리움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투자를 응원하며 저는 더 유익한 크립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